어머님은 움직이지도 못하시는데 많이 드시면 안 되시잖아요. 사람이 진짜 서러운 건 배고파서가 아니다.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도 되는 사람인가? 그 생각이 가슴을 무너뜨릴 때다. 나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보고 있었다. 허리 수술을 받고 나흘째 되던 날 밤, 내 옆 식탁에는 종이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. 며느리 세린이 가져온 것이었다. 그 안에 든 건 식은 밥 한 덩이와 눅눅한 김치 몇 조각. 그게 전부였다. 나는 그 밥을 보면서 평생 미뤄뒀던 결심을 꺼내게 되었다. 나는 이제 내 편이 되기로 했다. 입원 첫날, 일주일 전이었다.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갔고 의사는 짧게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다. 큰 수술은 아니었다. 하지만 혼자서는 움직이기 어려웠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. 딸 정아는 퇴근 후 거의 매일 들렀다. 물병을 갈아주고 필요한 걸 챙겨주고 내 손을 한 번씩 꼭 잡아줬다. 엄마, 불편한 거 없어? 간호사 선생님한테 말씀드릴까? 정아의 목소리는 따뜻했다. 그 온기가 있어서 견딜만 했다. 그런데 아들 도연은 달랐다. 전화는 한두 번 왔다. 엄마, 좀 괜찮아? 바빠서 못 갈 것 같아. 정아가 다니잖아. 말은 그렇게 했지만 병실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. 나는 괜찮다고 답했다. 익숙한 대답이었다. 언제부터인가 나는 내 불편함을 말하는데 익숙하지 않았다. 입원 나흘째 되던 날 오후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. 세린이었다. 작은 종이봉투를 손에 들고 있었다. 어머니, 집에서 반찬이 남아서요. 가져왔어요. 그 말에 나는 괜히 마음이 풀렸다. 그래, 그래도 왔네. 세리는 봉투를 침대 옆 테이블에 내려놓고 물 한 잔을 마시며 병실을 휙 둘러봤다. 시선은 가볍고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온도가 없었다. 병원 음식 드시기 힘드시죠? 이거라도 드세요. 나는 고맙다고 했다.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고마운 마음이었다. 세린이 나간 후 나는 봉투를 열어보았다. 안에는 플라스틱 용기 하나. 그 안에 식은 밥 한 덩이, 눅눅하게 물기 머금은 김치 몇 조각, 그리고 시든 시금치나물 조금. 밥은 완전히 식어서 숟가락이 딱딱하게 튕겼다. 그런데 이상했다. 세리는 병실을 나가기 전 자기 가방에서 따로 용기를 꺼내 밥을 먹었었다. 그 밥은 달랐다. 김이 올라오는 따뜻한 밥, 색깔 고운 반찬들, 정갈하게 담긴 국까지.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. 저는 병원 밥이 입에 안 맞아서요. 집에서 싸왔어요. 그 말은 자연스러웠다. 웃으면서 한 말이었다. 하지만 나는 알았다. 그 밥을 준비하는데 걸린 시간. 그 시간 동안 나를 위한 밥은 어떻게 준비됐는지. 답은 명확했다. 나는 찬밥을 한 숟갈 떠보았다. 입에 넣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. 세리는 자기 밥을 먹으며 가볍게 말했다. 어머니는 많이 드실 필요 없잖아요. 누워 계시니까 소화도 안 되실 텐데. 그 말이 이상하게도 허리보다 더 아팠다. 아픈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이 얼마나 차가운지 그 사람은 몰랐을 것이다. 아니, 알았을 수도 있다. 그냥 중요하지 않았을 뿐.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. 세리는 그걸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. 그날 밤 나는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.
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고 했다. 도연아, 오늘 세린이가 밥을 가져왔는데. 응, 엄마. 세린이 말했어. 반찬 챙겨갔다며?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.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? 그게 좀 이상했어. 본인 밥은 따로 싸오고 나한텐 식은 밥을. 엄마, 세린도 힘들어. 애 키우고 일하고 그런 걸로 예민해지지 마. 그 말 한마디에 내가 하려던 말들이 입안에서 굳어버렸다. 예민한 게 아니었다. 내 마음이 이미 상해버린 건데. 하지만 아들은 내 마음보다 아내 편을 먼저 들었다. 그래, 알았어. 전화를 끊고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.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. 그냥 텅 빈 기분이었다.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나는 책장 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. 거기엔 오래된 서류 봉투가 있었다. 아들이 결혼할 때 내가 보태준 돈으로 계약한 아파트. 아직 명예 이전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. 조금만 더 지켜보고 넘기자.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왔다. 하지만 그날 그 이유가 선명해졌다. 이건 재산 문제가 아니었다.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였다. 이틀 후 나는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. 이번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다. 도연아, 내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말이다. 응, 엄마. 왜? 그 집 아직 내 명의로 안 넘겼다. 이제 안 넘길 거다. 잠시 침묵이 흘렀다. 엄마, 갑자기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? 집은 재산이 아니다. 사람을 대하는 태도 위에 세워지는 거다. 그리고 나는 마지막 문장을 또박또박 말했다. 집 구해서 나가거라. 엄마 진심이야? 나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. 손은 떨렸다.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. 이틀 뒤 초인종이 울렸다. 문을 열자 도연과 세린이 함께 서 있었다. 세린의 얼굴은 창백했다. 도연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. 세린이 먼저 입을 열었다. 세린의 떨리는 목소리였다. 어머니, 죄송합니다. 그리고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. 나는 그 장면을 오래 보지 않았다. 오히려 마음이 조용해졌다. 무릎 꿇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. 진심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했다. 나는 천천히 말했다. 일어나라. 무릎이 중요한 게 아니다. 두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. 찬밥이 문제였던 게 아니다. 그 밥에 담긴 마음이 문제였다. 나는 한 발 물러섰다. 나는 찬밥처럼 마음이 식었다. 다시 데운다고 원래 온도로 돌아오는 건 아니다. 세리는 울먹이며 말했다. 어머니,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. 정말.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너희가 정해라. 나는 나를 지키는 쪽을 선택했다. 나는 문을 천천히 닫았다. 복도에서 들리는 흐느끼는 소리.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. 그날 저녁 나는 혼자 밥을 차렸다. 따뜻한 밥 한 공기, 된장찌개 한 그릇, 김치 몇 조각. 소박했지만 내가 나를 위해 차린 밥상이었다. 숟가락을 들면서 생각했다.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.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내 마음을 접어두는 건 결국 나를 버리는 일이다. 나는 더 이상 찬밥 같은 마음으로 살지 않기로 했다.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따뜻하게 대하겠다. 그렇게 나는 내 편이 되기로 했다. 구독과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이 이야기의 여운이 조금 더 오래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사연 있으세요?
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